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자, 오늘 도핑입니다. 도핑. 오. 도프라는 단어가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옛날에 줄루족 전사들이 전투 능력과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먹던 알코올성 음료가 있다고 합니다. 오. 그게 네덜란드 말로 도프야, 도프.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네. 우리 스타에서 마린이 스팀팩 맞듯이 네. 지금 본인의 목숨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먹든 말든 뭐 지금 앞으로 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때 알코올성 음료, 도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옛날부터 이 개념이 존재했다. 과거 그리스에서 고대 올림픽이 있었어요. 고대 올림픽에서도 흥분을 시키거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약초들을 뜯어 먹었다고 해요. 올림픽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그런 걸 사용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굉장히 먼 시간이 지나갑니다. 1896년에 첫 근대 올림픽. 고대 올림픽이 아니라 이제 근대 올림픽이 왔습니다. 네. 이때 이제 의약품에 대한 패러다임이 막 바뀌던 시기예요. 오. 원래 약초를 뜯어먹던 그 인류가 네. 천연의약품에서 화학 지식을 완전 이용해가지고 합성의약품으로 전환되던 그 시기에 딱 이 근대 올림픽이 열리게 돼요. 이때 그 첫 올림픽이라서 뭐 10몇 개국밖에 참가를 안 하고 선수도 굉장히 적고 뭐 미디어가 지금처럼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리에 대한 보상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다. 근대 올림픽에서는 승리에 대한 보상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 뭐 사람들이 많이들 도핑을 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기록이나 심지어 그때는 확인할 기술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합성의약품의 한마디로 전성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이 되면서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분리하고 그 다음에 걔를 합성할 수 있게 됐어요. 1930년대에. 네.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뭐죠? 남성. 호르몬이죠. 예.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스테로이드제라는 게 좀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도핑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스테로이드 얘기 들으면. 근데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애 중에 하나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하나의 약품이 아니라 굉장히 카테고리가 다양해요.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고 이게 없어서는 안 될 약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근데 얘네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동화작용이라고 작은 분자들을 이렇게 뭉쳐주는 역할을 해요. 대사 과정에서 작은 분자들을 뭉쳐주는 과정이 있는데 근육을 만든다던가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공식 용어로 이 도핑 업계에서 동화작용제라고 해요. 아까 말했죠, 동화. 이렇게 물질 대사 과정에서 합성을 하는 그 동화작용을 한다. 그리고 영어로는 아나볼릭 제제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이 스테로이드 제제가 아까 뭐 1900년대 초반부터 쓰인다고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발달하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냉전 시대. 1950년에서 60년대 이때만 해도 전쟁을 잠깐 멈춘 대신 다른 분야에서 이 미국과 소련이 엄청난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경쟁으로서 국가와 그 체제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올림픽도 그냥 단순히 선수들의 개인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 그 체제의 어떤 완결성을 보여주는 징표였기 때문에 그쵸. 단순히 개인으로서 대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붙어버리는 거야. 이 선수 한 명을 한마디로 어떻게든 승리를 하는 머신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과학자나 의사들이 국위선양을 위해서 어떤 이때 뭐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쓰는 그 의사나 과학자들이 나쁜 의도를 가진 거는 아니었어요. 선수들한테 좀 안전하게 이걸 잘 쓸 수 있게 도와준 역할이었어요. 왜냐면 이때 좀 체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시기에 뭐 존 보슬리 지글러 같은 스테로이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의사도 탄생하고 그때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애국심을 가지고 저런 일들을 많이 벌였었다. 이제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선수들한테 이 약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퍼져요. 이제 거의 모든 나라에 이 소문이 막 퍼지고 거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완벽한 증거는 없어요. 왜냐? 이때 아직 제대로
분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전반적인 체계에서 이 부작용을 관리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1960년도에 로마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에서 사이클 경기 도중에 사이클 선수가 사망을 합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결국에 밝혀졌어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장마비나 이런 걸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스팀팩도 계속 쓰면 피 계속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림픽 도중에 그렇게 되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제는 체계를 만드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공정성 이런 걸 떠나서 선수의 안전을 보호해야겠다라고 해서 관련 어떤 위원회와 협회 같은 것을 만들고 결국에는 1968년 올림픽 이때 도핑 검사를 도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 70년대는 도핑의 어떻게 보면 암흑기, 도핑이 엄청 활발하던 시기. 왜냐면은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스팀팩을 쓰면 위험한 건 알아. 근데 옆에 메딕이 있네? 적당히, 적절히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검출 기술은 아직 안 늘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마디로 1960년대, 70년대는 도핑의 굉장한 어떻게 보면 암흑기였다. 그렇군요. 왜냐면 기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1970년대, 80년대 생화학적 지식이랑 컴퓨팅 기술이 동시에 발전을 해요. 새로운 분리 분석 기법들이 엄청 탄생을 합니다. 단순히 뭐 이렇게 혈액을 분석하는 것부터 굉장히 상세한 기법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네. 과연 이 기술만 발전할 것인가? 정확히 네. 창과 방패죠. 1900년대 후반에 화학 합성의 전성기가 저때 와요. 신약으로 등재되는 의약품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늘어났다는 것은 스포츠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화합물을 만들 확률도 매우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창과 방패가 동시에 개선을 하는 거죠. 이때 문화가 이랬어요. 우리 제네거 형님. 저런 어떤 신체가 되게 각광을 받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이걸 그냥 본 일반인들이나 길 가던 사람들도 이제 막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막 저렇게 되던 시기인 거예요. 왜냐면 대량으로 또 양산까지 돼버리니까. 이 선수가 벤 존슨이라는 육상 선수입니다. 예. 이게 지금 3번의 올림픽에 걸친 사진인데 언제 약물을 사용했을까요? 저분이 84년 LA, 그다음 88년 서울, 92년 바르셀로나 이렇게 차례대로 사진을 가져온 거거든요. 네. 이분이 항상 칼 루이스에 밀려서 만년 2위 혹은 그 뒤에 등수였어요. 그러다가 가운데 저때 88 서울 올림픽 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합니다. 아니 딱 봐도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도핑 검사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금메달 따고 이제 3일 만에 검출이 된 거예요. 바로 쫓겨났어요. 88년도에 이분은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선수인데 예. 88 서울 올림픽 때 100m, 200m, 400m 계주 3관왕을 했어요.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손톱을 기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분도 지금 약물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어요. 이유는 39세에 일단 뇌전증으로 사망을 하셨고 지금 저분 잘 보시면은 이 코 밑에 약간 수염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걸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가끔 수염이 좀 있는 누나가 있었거든요. 물론 수염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때 정황상 많은 분들이 그걸 썼고 그리고 저때 세운 세계 신기록이 있거든요. 불멸의 세계 신기록이 됐어요. X축이 연도예요. 연이 지남에 따라 Y축이 그 달리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작을수록 초가 짧은 거니까 기록이 빠른 거겠죠. 저때 쭉 내려가요. 저때 1988년도에 그리피스 조이너가 세웠던 기록은 이제 다시는 못 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수십 년의 상황을 봤을 때 한계를 넘어선 거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약물의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이 선수가 훌륭했겠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훌륭한 선수가 많았겠습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원반 던지기 그래프입니다. 쫙 올라가다가 언제부터 쫙 떨어지게 되죠. 인간이 계속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 인구가 더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될 것 네, 같은데. 뭐 과학기술도 늘어나고 그 분석법도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저때 오히려 기록들이 뭐 세계 기록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에버리지 평균 기록도 다 감소하는 거예요. 포환 던지기도 기록이 쫙 그때 올라가서 이후에는 좀 멈칫한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시험 문제 같은 거 봤을 때 평균 점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 출제자는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와 그걸 어떻게 보면 북돋는 그런 상황들. 그때 동독과 서독이 분리돼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체제의 우월함을 스포츠로 강조하기 위해 동독 같은 곳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도핑을 했던 거예요. 그걸 본 옆나라 선수들 어떠겠어요? 나 진짜 평생 운동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조금씩 써볼까? 뭐 이렇게 되고 그렇군요. 또 거기에
한 명 이렇게 달라붙겠죠. 혹시 저 선수 왜 저런지 알아요? 일로 오세요. 막 해가지고 또 말 걸고. 그런 게 굉장히 사회에 만연했겠죠. 그런데 이제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체제가 바뀌면서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서 더 이상 동독이 그렇게 국가적인 도핑을 안 했죠. 사실 국가적인 도핑을 했다는 것은 예. 그거를 모르고 한 사람도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분인데요.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하이디라는 사람인데 동독의 투포한 선수였어요. 오. 이분은 이제 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금메달도 따고 했는데 코치가 무슨 약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비타민이라고.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네. 국가기관에 의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주입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몸무게가 막 30kg 붙고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기는 했는데 자기가 원치 않았던 변화를 겪게 된 것이고 결국 이분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전환을 하셨어요. 동일인이십니까? 동일인이십니다. 자신은 엄청난 그 국가적 도핑 스캔들의 피해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결과적으로는 성전환을 했고 지금도 피해를 입었다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저거는 굉장히 드러난 사례고 분명히 안 드러난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걸 막 덮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프로그램이 마감되니까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많은 언론 그리고 많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선수들이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엄청 호소했어요. 그래서 안티도핑 시스템, 반도핑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네, 그 전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 기술도 좋아지고 거기에다 더해서 분석하고 반도핑하는 그 체계도 잡히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안 쓰거나 확인을 안 하면 체계가 안 잡히면 이거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잘 체계가 잡히면서 아까 나왔던 그 도핑 테스트 강화 후 기록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균 기록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기록 모든 기록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냥 말로만 했던 것들이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네. 저 아래쪽에 노란색이 이제 스테로이드 투입량이거든요. 그거에 따라 투입을 같은 선수, 같은 그 개체 내에서 네. 쓸 때와 안 쓸 때 기록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심증적으로 쟤는 썼을 거야, 쟤는 안 썼을 거야 이거였는데 이제는 같은 인간에서 쓸 때 안 쓸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기간을 달리해도 쓸 때는 기록이 증가하고 안 쓸 때는 줄고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놀라운 점이 뭡니까? 안 쓸 때가 있더라도 결국엔 잠깐 써주면 기록은 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빨간 기간 때 도핑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 안 나오는 거야. 안 썼으니까 저 때는. 계속해서 이제 도핑 문제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저런 어떤 빈틈, 인간이 함으로써 생길 수밖에 없는 빈틈, 그리고 더 과학이 체계화되면서 그걸 또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프로그램된 도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기술들이 마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72년도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요. 내 혈액을 빼요. 몸에서는 뺀 혈액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혈액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 혈액에서 적혈구만 추출을 해요. 혈장은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주입을 하면은 이 혈액에는 적혈구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상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농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 그러니까 이때 산소를 전달할 수 있는 그 효율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약물은 안 쓰거든요. 개념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안전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1972년에 저 논문이 나오는데 사실 그 전후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이렇게 혈류가 있으면 오른쪽처럼 적혈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산소를 훨씬 많이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 수영, 사이클 같은 유산소 운동들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 혈액 도핑을 하는 선수들이 저 시절 1970년대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화학적 어떤 그 지식이 발달하면서 네.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그걸 신호를 주는 호르몬을 발견해요. EPO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리스로포이에틴. EPO를 이제 1983년에 생산하게 되는데 이게 신장에서 주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 골수에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줘요. 얘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피를 뺐다가 넣을 필요 없이 얘가 그냥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 적혈구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적혈구가 만들어지면서 몸 조직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사실 이게 약이거든요. 만성적으로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빈혈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저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걸 투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증가되면서 그분은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죠. 그게 없으면 막 쓰러지고 이러시니까. 그래서 되게 필요한 약이고 되게 소중한 약인데 예.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거 쓰는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점에 비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하에 쓰는 거죠. 근데 이게 환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쓰면서 적혈구가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해서 막 경기력이 엄청 상승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혈압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거보다도 적혈구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니까 네. 저 안에서 탈수가 일어나죠. 그 적혈구가 뭉쳐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쉬운 조건이 되고 관상동맥 같은 거 막으면 심장마비 바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면 이게 욕심이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1999년도 1999년에 국제적인 반도핑 기구가 설립됩니다. 이름하여 월드 안티도핑 에이전시 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도핑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네. 이게 반도핑 문제는 사실 공정성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의 건강 문제를 위해서라도 꼭 규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수들은 자기가 그걸 충분히 알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도핑과 관련된 선수들을 모은 겁니다. 샤라포바, 알렉스 로드리게스, 베리 본즈, 존 존스 이분들이 사실 엄청난 스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엄청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이들을 하는 모든 행위를 따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나는 저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달려가는 꿈나무인데 그쵸. 한마디로 건강한 사회에 방해가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핑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뭐 스포츠의 재미나 공정성 그리고 저 스타들 간의 건강 이런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와도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반도핑하는 그 문화 그리고 우리가 도핑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거나 이렇게 배척하는 문화는 굉장히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